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15% 관세율을 확정했습니다. 이 관세율은 지난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됐습니다. 일본에 이어 유럽도 혜택을 받게 되면서 한국만 여전히 25% 관세가 유지돼 협상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연은 굴스비 총재가 연속 금리 인하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은 견조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자 수수료 인상이 혁신과 생산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8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21% 급증하며 3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판매량은 80만 건으로 전문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가격 할인과 대출 금리 하락이 판매 급증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이슈와 국내 증시 아이디어까지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파월 의장이 주식은 고평가됐다라고 발언을 했죠. 오늘도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일단 내부 순환 구조에 대해서 우려가 생기게 된 건데요. 기업들이 서로 간의 수요에 대해서 너무 의존적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파월 의장의 발언에 이어서 25일 발표된 GDP 그리고 26일 8월에 PC 지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장은 긴장감이 고조됐고요. AI 관련주들 중심으로 다시 한번 낙폭을 그리는 하루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미국 3대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제히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마이크론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훈풍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오라클이 $150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다는 소식에 주식은 얼어붙게 되었습니다. 나스닥은 0.33% 하락했고요. S&P 500 0.28%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 역시 0.37%로 모두 3대 지수 약세를 그리는 하루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10년물 국채금리도 살펴보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요, 0.75% 상승하면서 4.15%에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어제 전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하락세를 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0.18%가량 하락했습니다. 국제 유가 WTI 같은 경우는요, 전장에 이어서 오늘도 2.24%나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유럽까지 긴장감을 상승했던 하루였습니다. 네, M7 빅테크 기업 보겠습니다. 빅테크 고평가 우려 속에서 M7은 상승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애플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은 0.84% 하락했는데요. 이틀 전에 2% 넘게 급등을 했던 애플이었지만 이제는 어제 이어서 다시 하락세를 되돌리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0.82%가량 하락했고요.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I 기업 대규모 투자 실현이 될지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AI 주가 하락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18% 상승했고요. 아마존닷컴 0.23%로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알파벳 주가는 1.8% 하락했고요. 메타 0.7%, 테슬라는 3.98%로 가장 큰 상승력을 보여줬습니다. 이 증권사의 목표가 상향에 이은 이유로 상승으로 마감했던 테슬라였습니다. 결국 파월 의장의 발언의 지속, 그리고 기술주의 버블닷컴의 우려까지 나오면서 하락했던 뉴욕 증시였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되었을까요? 국내 증시 마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내 증시도 잠시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코스피가 9% 넘게 올랐습니다. 그간 급등에 따른 누적 피로감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의 조정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았나 싶었던 하루였습니다.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가 되었고요. 간밤에 뉴욕 증시 하락, 특히나 엔비디아 하락이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한 지수 확인해 보시면요, 0.4%가량 하락했던 하루였습니다. 코스피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외국인만이 순매도세로 전환했고요. 이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세로 전환하면서 그나마 코스피의 물량을 받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면서 분위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 여파로 반도체 업종들 가운데서 종목별로 엇갈린 희비가 나왔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대장주 투톱이 엇갈렸는데요. 삼성전자는 전거래일 대비 0.8%가량 상승했던 반면 SK하이닉스는 0.97%나 하락했습니다. 2차 전지 LG에너지솔루션은 2%대 낙폭을 그려내면서 마감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97% 상승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0.15%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가장 큰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5.38%나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 시장에서 5%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100만 원 선을 훌쩍 넘어선 모습이었는데요. 이 긴장감, 특히나 방산주 조방원을 업종을 중심으로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특히나 강경한 발언을 내놨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지 않는다며 강력한 관세로 대응하겠다라는 강경 발언을 내놓으면서 방산주들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차 0.68% 하락했고요. 현대중공업, SH현대중공업 역시 1.31%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4% 넘게 급등했던 모습 출현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장중에 낙폭을 보여줬는데요. 그래도 장 마감 때는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전거래 대비 1% 넘게 하락하면서 다시 86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수급은요, 이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세로 대응했고요. 개인만이 홀로 담아내는 물량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파란불을 켰습니다. 특히나 그간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던 제약바이오주가 많이 빠졌는데요. 알테오젠이 3% 넘게 급락했고요. 에코프로 BM, 또 펩트론, 에코프로 역시 2차 전지주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마리서치까지 1.72% 크게 하락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시면요.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레온보 로보틱스까지 그동안 급등세를 만회했던 2.37%, 4.4%가량 하락했습니다. 삼천당 제약 역시 8.33%로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삼천당 제약은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 역시 8.43% 큰 낙폭을 그리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HLB 역시 0.77%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눈에 띄는 하루를 보여주지 않았던 코스닥이었는데요. 결국 뉴욕 증시의 부정적인 분위기 그리고 파월 의장의 고평가 발언이 국내 증시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던 하루였습니다. 양대 지수는 모두 조정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다만 반도체 약세 속에서도 방산 에너지 관련주들은 오름세를 보이며 업종별 차별화가 뚜렷했던 하루였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달러 강세와 관세 협상 불확실성이 이어지며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1,400원을 터치했습니다. 당분간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혜경이었습니다.
시장의 트렌드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머니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 통해서 준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삼성전자의 자회사 하만이 오디오 사업 부문을 인수했다라는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MBK 소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 리플 관련해서 아래를 USD로 끌어들였다라는 소식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이슈입니다. 네, 삼성전자 자회사 하만이 미국 마시모의 오디오 사업부를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거의 최종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데요. 사실 지난 5월부터 계약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이를 끝내고 이제 공식적으로 하만의 품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번에 인수 과정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인수는 오디오 업계에서 굉장히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하만이 미국 마시모의 오디오 사업부인 사운드 유나이티드를 약 5천억 원을 들여서 인수를 한 건데요. 이 회사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바워스 앤 윌킨스, 그리고 데논, 마란츠, 폴크 같은 이름들이 있고요. 사실 하만 같은 경우에도 이미 JBL이나 하만 카돈, AKG처럼 그런 대중성과 전문성을 갖춘 브랜드들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사운드 유나이티드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이제는 대중용부터 초프리미엄까지 전 제품군을 아우를 수 있는 라인업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 인수는 삼성전자가 2017년 하만을 약 9조 원에 인수를 했는데 이 이후에 무려 8년 만에 단행한 대규모 인수합병이라는 점에서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지금 8년 만에 대규모 M&A다라는 점에서 더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삼성 입장에서는 이번 인수가 단순한 오디오 브랜드에 대한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더 전략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번 인수가 삼성의 미래 전략들과도 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오디오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600억 달러 규모에서 2029년에는 70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번 인수 같은 경우에는 하만이 이 시장에서 확실히 1위를 다지겠다라는 포석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디오 기술이 이제는 음악만 듣는 데 쓰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이나 TV, 또 노트북은 물론이고요. 냉장고 같은 가전 제품들까지도 오디오가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은 이미 하만의 기술을 갤럭시와 TV, 또 사운드바 등에 적용을 해왔는데요. 여기에다가 바워스 앤 윌킨스나 마란츠 같은 고급 오디오 기술이 더해진다면 삼성의 전 제품군에서 한층 차별화된 프리미엄 사운드 경험을 줄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브랜드 가치와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차량용 전장 사업과의 시너지입니다. 하만은 지금 매출의 절반 이상을 자동차 전자장비에서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이미 기아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 하만 카돈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바워스 앤 윌킨스나 데논 같은 이런 초프리미엄 브랜드가 차량까지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고급차 시장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이번 인수는 삼성의 가전과 스마트 기기 그리고 전장 사업까지 동시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에 글로벌 오디오 시장도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오디오 시장에 인수를 함으로써 또 차량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전 제품까지 좋은 오디오를 들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M&A 전략이 좀 다릅니다. 큰 회사를 통째로 인수하는 것이 아니라 온 디바이스 AI라든지 전장, 오디오처럼 이렇게 경쟁력 있는 디바이스 부분을 인수한다라는 점에서 더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번 인수도 그런 흐름 속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인수가 사실 삼성의 큰 흐름 속에 들어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삼성은 최근 몇 년 동안 온디바이스 AI를 핵심 키워드로 삼고 있습니다. 이건 서버를 거치지 않고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 같은 안에서 이제 바로 AI 기능을 구현하는 걸 온디바이스 AI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려면 기기의 성능과 또 하드웨어의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삼성은 반도체에서는 이제 초대형 M&A보다는 실제로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는 인수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웨어러블 헬스케어 기업인 젤스를 인수하고 또 이번에 사운드 유나이티드를 인수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두 삼성의 스마트폰과 TV 그리고 웨어러블에 프리미엄 가치를 더해줄 수 있는 카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도 빅딜 대신에 핵심 소부장 기업들에 대한 지분 투자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조 단위로 들어가는 대형 거래는 비용이 크고 또 각국 규제에 막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대신에 안정적으로 기술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선택지를 고르게 된 겁니다. 지금 삼성의 M&A는 두 가지 축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선 스마트폰과 가전, 전장을 아우르는 온디바이스 AI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플랫폼을 뒷받침할 만한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번 인수도 그 퍼즐을 맞추는 과정 중의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사운드 유나이티드 인수는요, 삼성전자가 지금 글로벌 오디오 1위 업체로 지금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전장뿐만이 아니라 AI 디바이스까지 이제 경쟁력을 더 넓히겠다라는 신호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인수의 행보는 어디로 이어가게 될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최대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홈플러스에 추가로 2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이었죠. 기업 회생을 신청하게 됐고요. 6월에는 인수합병까지 지금 허가를 받은 상황이지만 뚜렷하게 지금 진전은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결정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지원은 사실상 MBK의 마지막 선택지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홈플러스는 올 여름부터 벌써 이미 자금이 바닥을 드러냈는데요. 지난달에는 보험료와 전기요금을 제때 내지 못했고 납품업체들의 선급금 요구까지 겹치게 되면서 유동성 위기가 한층 빨라졌습니다. 특히나 추석 대목을 앞두고 대기업 납품업체들의 결제 주기 단축 요구가 이어지게 되면서 이달 안에는 운영 자금이 완전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까지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MBK는 앞서 2조 5천억 원 규모의 보통주 무상 소각과 또 3천억 원의 재정 지원을 결정하긴 했지만 지금 이 정도로는 버티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2천억 원을 더 얹게 되면서 총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회생이나 워크아웃 사례를 통틀어 보더라도 이 대주주가 직접 투입한 규모로는 지금 역대 최대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히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MBK의 운명과도 맞닿아 있는데요. 만약 홈플러스 매각이 무산이 돼서 청산 수순으로 가게 된다면 운용사인 MBK가 한국 시장에서는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한다라는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천억 원은 시장과 정부 모두에게 보내는 일종의 SNS 신호다라는 해석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좀 상황이 다급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홈플러스 매각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일단 법원이 회생 계획안 제출 기한을 지금 2달 정도를 연장해주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 답답하게 좀 흘러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매각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제자리 걸음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난 6월 법원이 인가 전에 M&A를 허용하게 되면서 홈플러스는 정식 회생 계획안 제출 전부터 매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지금 석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제 실사에 들어간 원매자는 한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9월 말까지 인수자를 확정하고 또 11월에는 회생 절차를 끝내는 일정이었는데요. 결국에는 기한이 11월 10일까지 미뤄지긴 했지만 법원이 또다시 연장해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더 큰 문제는 청산 가치와 계속 기업 가치가 뒤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최근 3일 회계법인 조사에 따르면 홈플러스를 청산했을 때 가치는 약 3조 7천억 원이 되겠고요.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 가치는 2조 5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즉 누군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려면 최소 3조 7천억 원 이상을 내야 한다는 뜻인데 요즘 대형마트 업황이 워낙 침체돼 있고 또 홈플러스의 경쟁력도 예전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수조 원을 들여서 회사를 통째로 사겠다는 투자자를 찾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게 업계의 시각입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누군가 인수를 하려면 지금 3조 7천억 원 이상이 지금 최소로 필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인수자 찾기가 참 힘든 현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태가 홈플러스만의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국민연금 같은 기관 투자자들의 손실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사태가 좀 더 주목을 받는 이유가 바로 국민연금 때문입니다. 지금 2015년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 국민연금이 5,826억 원 규모의 상환전환 우선주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동안 배당 등으로 인해서 3,100억 원 정도는 회수를 했지만 아직까지 2,700억 원 가까이가 회수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일부 시민단체와 국회의 조사에 따르면 이자와 평가 손실까지 감안했을 때 손실 규모가 최대 9천억 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굴리는 기관이다 보니까 실제 손실이 확정되면 연금 재정과 노후 생활 안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사모펀드 같은 대체 투자에도 책임 투자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연금은 주식과 채권 투자에는 이미 ESG 평가를 적용해 왔는데요. 하지만 대체 투자 쪽에서는 이런 원칙들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비판 여론을 의식하면서 MBK 측도 최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책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삼성이나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이 준법위원회를 둔 적은 있지만 사모펀드가 이런 기구를 꾸린 건 사실상 처음인데요. 그만큼 이번 사태가 MBK에게는 이미지 회복과 또 존립 자체가 걸린 문제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쪽에서는 MBK 파트너스가 지원했다라고 하는 3천억 원을 실질적인 지원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는 모습을 표했고 또 이번에 2천억 원 정도 무상 증여를 하겠다라는 것도 홈플러스의 경영 정상화 를 위한 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데다가 구체적인 지원 주체나 지원 방식 그리고 조건 유무 등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면피용으로 좀 해석을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MBK가 아무튼 2천억 원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서 지금 긴급 조치를 취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동시에 국민연금 문제까지 함께 있습니다. 사회적인 책임 논란으로 지금 의식을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앞으로 인수전이 어떻게 대응하게 될지, 앞으로 이 과정들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리플이 월가 대표 자산 운용사 블랙록과 손을 잡았습니다. 자사의 스테이블코인 리플 USD를 블랙록의 이 토큰화 펀드에 연동시켰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상 전통 금융의 핵심 펀드에 지금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첫 사례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의미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번 배경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소식은 전통적인 금융과 또 블록체인이 만난 그런 역사적인 사례라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플은 블랙록의 빌드 펀드와 또 바네크의 V빌 펀드의 리플 USD를 직접 연결했습니다. 앞으로 투자자들은 이 펀드 지분을 리플 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로 교환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쉽게 말해서 투자자들이 펀드 수익을 언제든지 리플 USD로 바꿔서 현금처럼 쓰거나 다른 자산으로 옮길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나 지금까지는 은행 영업시간이 끝나면 환매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블록체인 스마트 계약을 활용해서 24시간 실시간 환매가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이 말 그대로 주식형 펀드와 달러 예금을 인터넷 속도로 오갈 수 있게 된 셈이고요. 또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뉴욕 금융감독 당국의 인가를 받아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리스크도 적습니다. 그래서 제도권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돈을 쓰고 또 옮기기가 굉장히 자유로워졌다라는 해석들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리플 USD가 단순히 환매 수단이 되는 건지 아니면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리플 USD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까요? 네, 일단 리플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미국 국채나 달러 같은 이런 전통 자산들을 블록체인 위에서 자유롭게 쓰게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통합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은 펀드 지분을 리플 USD로 바꿔서 단순히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플 USD를 담보로 잡고 추가적인 수익을 올린다든지
다른 디지털 자산과 교환을 한다든지 혹은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건데요. 결국에는 리플 USD가 단순한 환매 창구만이 아니라 전통 금융을 블록체인 세계와 이어주는 핵심 매개체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블랙록과 바네크 같은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이 흐름에 직접 합류했다는 건 블록체인 금융이 이제는 제도권 안에서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신호로도 볼 수가 있겠죠.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도 이번 협력에 대해서 실제 활용성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제는 가능성 차원이 아니라 당장 현실에서 쓰이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에게는 더 큰 의미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엔 리플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사 스테이블 코인을 좀 글로벌 금융 무대에 올려놨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발표가 시장에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파급력은 꽤나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리플 USD는 출시가 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벌써 시가총액이 7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미 싱가포르 DBS 은행이나 또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글로벌 기관에서 교환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블랙록과 바네크 펀드에 연결이 되면서 리플 USD는 사실상 기관 전용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이제 대형 금융기관들이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첫 사례가 만들어졌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현실 자산, 그러니까 미국 국채나 채권 같은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하는 실물 자산 토큰화 확산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토큰화가 본격화되면 거래는 빨라지고 또 비용은 줄어들면서 시장에 대한 효율성이 크게 높아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시장 신뢰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요. 리플의 네트워크가 블랙록 같은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암호화폐가 이제는 단순한 투기 자산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의 도구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게 됐습니다. 또 앞으로는 아폴로나 해밀턴 레인 같은 다른 대형 운용사로의 확장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급 효과는 더 커질 수밖에 없겠고요. 또 최근에는 리플이 XRP 현물 ETF가 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렉스 오스프리 XRP ETF가 옵션 거래를 공식 개시하기도 했는데 이게 2025년에 출시된 모든 ETF 중에서 가장 활발한 첫 거래일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XRP ETF의 추가 승인에 대한 기대감도 좀 더 깃들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XRP를 좀 더 제도권 내로 끌어들어올리게 된다면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더 자극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RL USD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교환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전용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는데요. 특히 리플의 RL USD 지금 이 금융 자산뿐만이 아니라 블록체인 금융까지 합쳐져서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머니 트렌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 15% 관세율을 확정했습니다. 이 관세율은 지난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됐습니다. 일본에 이어 유럽도 혜택을 받게 되면서 한국만 여전히 25% 관세가 유지돼 협상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카고 연은 굴스비 총재가 연속 금리 인하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은 견조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자 수수료 인상이 혁신과 생산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8월 신규 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21% 급증하며 3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판매량은 80만 건으로 전문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가격 할인과 대출 금리 하락이 판매 급증을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인텔이 반도체 사업 강화를 위해 애플에 투자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엔비디아와 소프트뱅크가 잇따라 인텔에 투자한 데 이어 협력 파트너를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지며 인텔 주가는 6.4% 급등했습니다. 밤사이 있었던 뉴욕 증시 마감 상황과 우리 국내 증시 어제장의 분위기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전 거래일에 파월 의장이 주식이 고평가됐다라는 발언이 있었죠. 이러한 발언들이 어제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투심이 조금은 얼어붙은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연일 잘 갔던 뉴욕 증시였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하락을 하게 된 건데요. 사실 이 3대 지수 상승만 보더라도 그래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출발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낙폭이 강해졌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역시 AI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려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내부 순환 구조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지금 이 안에서는 투자자들이 회의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부 순환 구조라는 것은 AI 업계 전반적으로 서로의 수요가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라는 상황을 일컫게 됩니다.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I 기업 등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이 기업들은 엔비디아 칩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서로의 수요뿐만이 아니라 자금까지 굉장히 탄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이유들이 조금은 우려가 된다라는 점입니다. 내부 거래뿐만이 아니라 과열에 대해서도 지금 성장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과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역시 AI 거품론, 의구심이 여전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투자자들의 불안이 좀 커지게 되면서 3대 지수 힘을 계속해서 못 내는 모습으로 체크가 됐습니다. 기술주 전반적으로도 빠지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특징주 3개 통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론부터 보겠습니다. 어제 마이크론 장 마감하자마자 실적 발표가 있었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놨습니다. 역시나 HBM의 수요가 강력하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애프터마켓에서는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정규장 이 출발하자마자 좀 하락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실적과 전망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3% 가까운 낙폭을 키우게 됐습니다. 역시 AI 지금 거품론이 불거지면서 불안정한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인텔도 볼까요? 인텔은 6% 강한 상승 흐름이 있었습니다. 애플이 인텔에 투자할 계획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인텔에 50억 달러를 또 투자한 바가 있었죠. 계속해서 인텔 안에서는 좋은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는 투자 계획 소식까지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밖에 코인베이스에도 또 다른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클라우드 플레어에서 AI 결제 표준에 관련해서 지금 재단을 출범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AI 기반의 결제 표준 확산을 위해서 파운데이션을 출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시나 관련해서 AI 모멘텀 또 결제 솔루션이 조금 더 커질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 이슈까지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는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도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했습니다. 2.5% 오르게 됐는데요. 이 유가가 깜짝 감소했다. 지금 재고 부분에서 공급에 대한 우려가 더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유가 관련해서도 급등, 여기에 더해서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 점도 지금 유가의 상승불에 계속해서 트리거가 되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보시면 좋겠고요. 7주 이내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지금 미국에서는 유럽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서 15% 관세율을 확정하게 됐습니다. 이 관세율 지난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지금 일본에 이어서 유럽까지도 혜택을 받게 되면서 현재 한국만 지금 현재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점 크게 기억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현대차와 기아 이 완성차의 주가 추이 또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이 굴수비 연은 총재에서는요,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은 신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나왔습니다. 고용 시장이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데일리 총재도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지금 필요성은 높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이야기 나왔고요. 성장과 소비, 고용 시장이 여전히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가장 큰 금리에 대해서는 아직 좀 보수적인 입장을 내놨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밤에 지금 파월 의장의 발언 속에서 투심이 얼어붙었고 여전히 경계감이 강해진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히트맵 통해서 종목별의 흐름들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 보인 가운데 그래도 낙폭을 보인 기업들이 더 많다라는 점에서 눈에 띄죠. 기술주 전반적으로도 조금 더 좀 투심이 악화됐다라는 점 체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AI 거품론이 여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엔비디아도 0.82% 하락했고요. 이 밖에 소부장단에서도 좀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좋지 못했다라는 점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 AMD에는 좀 소식이 있었습니다. 기업용의 AI 전문 기업과 함께 글로벌적으로 협력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AMD의 GPU 인프라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코이어 기업 쪽에서는 이 AMD 관련된 플랫폼을 사용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이점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오라클이 1.7% 하락을 했습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15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오라클 관련해서도 주가 추이가 지금 1%대 조정이 나왔지만 전반적으로 좀 투심이 얼어붙은 모습이니까요. 이 점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이 밖에 이 시놉시스가 거의 5%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시놉시스 같은 경우에는 설계, 소프트웨어 업체죠. 관련해서 좀 소부장 기업들도 투심이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애플은 0.83% 하락을 했고요. 구글도 1.79% 하락하는 흐름 가지게 됐습니다. 이 밖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슈가 있었는데요. 자사의 AI 비서 코파일럿에 오픈 AI 경쟁사인 엔트로픽에 AI 모델을 도입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코파일럿의 기업용의 사용자들이 기존의 오픈 AI 모델과 또 엔트로픽의 클로드 중에서 지금 선택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점인데요. 여전히 오픈 AI 모델들이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으로 수주를 따내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면 이 밖에 테슬라가 가장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 상승하고 있는데요. 기술주들, 반도체 전반적으로 낙폭을 보인 가운데 전기차들은 상승 랠리를 보여주게 됐습니다. 테슬라가 4% 가까이, 또 리비안도 2% 가까이, 루시드 또한 3.3% 각각 급등하는 흐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미주호 증권에서는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기존의 375달러에서 450달러까지 상향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얼마 전에 머스크가 급여 관련해서 굉장히 자사주를 많이 받게 됐고 급여도 올랐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이 급여안으로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그리고 자율주행 부분에서는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 안의 주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간밤에 유가가 굉장히 급등했던 만큼 유가 관련된 에너지 종목들도 상승불을 켜줬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밤에는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었던 만큼 이 안에서도 계속해서 AI 거품론은 있습니다. 반도체 안에서의 주가 추이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오늘 우리 증시 안에서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우리 국내 증시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연일 좀 잘 올라갔던 코스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0.4% 하락을 했는데요. 이 외국인 팔자세가 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흘 만에 하락을 했고 3,470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 현물과 선물 합쳐서 6천억 원 가량의 매물을 지금 쏟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장 초반만 보더라도 그래도 최고치를 경신했었는데 역시나 갈수록 좀 힘을 못 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29% 하락을 했습니다. 역시 파월 의장의 지금 주식 고평가 이야기로 인해서 투심이 좀 얼어붙은 모습이었고요. 바이오 종목들까지 여전히 좀 우수수 약세를 보였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3,500이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었죠. 3,500 달성을 앞두고 국내 기업들 안에서 지금 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B2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도 지금 B2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 반도체 호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점도 있으니까요. 이 안에서의 주가 추이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상승했던 종목들, 좀 특징적인 흐름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조방원이 좀 돌아온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방산, 원전, 다시 조선까지 각각의 기업들이 좀 올라온 모습이었었는데요. 특히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훨씬 넘어가면서 역대 최고가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106만 원대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5% 급등하는 흐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지정학적인 좀 리스크가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회담이 있었습니다. 또 러시아 항공기의 나토 국가 영공 진입에 대해서 그런 질문을 받게 됐는데 나토는 동맹국의 영공을 침범하는 러시아 항공기를 격추해야 된다라고 좀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좀 강경한 메시지를 내놓게 되면서 방산주들 다시금 좀 모멘텀을 받았다라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역시나 그래도 반도체 안에서의 흐름들이 순환매가 계속 들고 있는 가운데 심택이 12% 급등하는 흐름을 가지게 됐고요. 유가도 여전히 꾸준하게 좀 상승세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어제 제약바이오 안에서 알테오젠이 좀 3% 넘게 빠졌습니다. 관련해서 좀 순환매가 돌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밖에 삼천당 제약과 또 ABL 바이오까지 8% 낙폭을 보이게 됐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지금 바이오 종목들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이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갈수록 바이오 안에서는 어제 좀 힘을 많이 못 내는 모습이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이 반도체 안에서 좀 이슈가 있었죠. 바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제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나오고 난 다음에 시간의 거래에서는 상승은 했어서 어제 반도체 안에서도 조금은 주가 추이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복잡한 좀 신경을 내놓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이크론의 HBM 시장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하웨이에서도 자체 HBM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CXMT까지 역시나 HBM3 샘플 칩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HBM 안에서 여러 가지 경쟁사들이 지금 함께 있다라는 점까지 계속해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반도체 안에서는 좋은 흐름이 보인 게 바로 D램 가격입니다. 13에서 18% 상승할 것이다. D램 가격을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이 4분기 실적에도 이와 함께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D램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반도체 안에서의 실적들이 찍히게 될지 이 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블랙록 회장을 만나게 됐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10곳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계속해서 든든한 좀 큰 손이 될 수 있을지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지주사들이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 의무화를 담은 3법 개정, 이 3차 개정안 논의를 앞두고 나서 자사주 보유 비중이 높은 이 지수사들이 지금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주 친화적인 자사주 활용 계획을 더 내놓을 경우에는 주가 반등의 탄력까지 높아질 수 있으니까요. 지주사들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계속해서 코인 가상자산 관련해서도 지금 활성화를 하겠다라는 입법 추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함께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있었습니다. 뉴욕 증시와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까지 어제는 좀 투심이 얼어붙었다라는 큰 이슈가 있었는데요. 오늘 간밤에도 뉴욕 증시가 좀 낙폭을 그린 만큼 오늘 시장 안에선 어떤 주가 추이를 보이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방원이 돌아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관련해서 원전 쪽으로 좀 모멘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어떤 모습이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원전입니다. 지금 체코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들려왔기 때문에 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4% 넘는 급등 흐름을 가지게 됐는데요. 이렇게 원전의 대장주라고도 볼 수 있겠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국내 증시를 좀 견인했던 종목입니다.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260%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이달 들어서 19일부터 지금 현재 4거래 연속으로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좀 들어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꾸준히 매수세가 지금 현재 다시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전, 이 상반기처럼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일단 이 KB증권에서는 글로벌 소형 모듈 원자로 관련해서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좀 사이클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최대 수혜주로 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원전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무래도 불공정 계약일 것 같습니다. 이 체코 원전 수주 관련해서 불거졌던 이른바 굴욕 계약이었죠. 한국이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 1조 원 이상을 지급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설계 원천 기술이 웨스팅하우스에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불가피하다라는 설명은 있었지만 국내에서도 논란이 더 커졌고요. 정부가 진상 파악에 계속해서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원전이 더 갈 수 있을지 주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 관련해서도 SMR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외교 무대에서도 지금 원전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있는 만큼 이 점 계속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 23일이었습니다. 뉴욕에 가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첫 정상회담을 이루게 된 겁니다. 올해는 또 한국과 체코 수교 35주년입니다. 전략적인 동반자 계약 관계다. 10주년을 맞게 되는 정말 뜻깊은 해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공동 가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방위 사업까지 함께 협력을 해 나가보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 파벨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이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을 따낸 것을 언급을 하면서 이 한국의 우수한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라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두코바니 프로젝트 지금 대형 사업인데요. 하지만 웨스팅하우스 계약 논란으로 인해서 아직 그 양 정상은 모두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또 하나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또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까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원자력 분야에서 지금 4건이 성사가 됐다라는 이야기 나왔죠. 사실 에보유 관련해서는 11개 계약이었었는데요. 원전만 지금 4건이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규모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산과 한수원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이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같이 협력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으로도 모멘텀이 살아있다.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영국에서 어제 이러한 이슈 있었죠. 미국과 함께 282조 투자를 확보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역시나 SMR 건설 계획이 잇따르게 발표가 되면서 원전주 안에서 어제 흐름들이 다시 랠리를 펼치고 있다라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시 KB증권에서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대 수혜주다라고 언급했습니다. 다음 장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대형 원전이 월드컵이라면 지금 SMR 관련해서는 챔피언스 리그다라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역시 지금 함께 뛰고 있는 축구 챔피언스처럼 많은 기업들이 같이 지금 앞다퉈서 SMR을 뛰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일단 이 두산 에너빌리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와의 파트너입니다. 뿐만 아니라 테네시밸리 전력청과의 공급 계약
전략까지 협약을 맺은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대규모 프로젝트를 영위 중에 있습니다. 또 아마존 웹서비스, AWS와도 손을 잡은 상황이죠. 이 안에서도 계속 모멘텀이 있고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9년까지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고요. 목표가 29년까지 SMR 관련해서 60기를 수주를 달성하겠다라는 이 목표를 삼고 있으니까요. 두산 에너빌의 주가 추이 지금 5거래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전까지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SK그룹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테라파워에 지금 2대 주주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협력 관계입니다. 또 미래에너지 솔루션까지 확보 전략들을 세우고 있는 만큼 SK그룹 안에서도 계속 보시면 좋겠고요. H현대도 계속 SMR 관련돼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시 테라파워와 3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협력한 상황이고요. 차세대 에너지 인프라 모델까지도 확보했으니까요. 이 안에서의 주가 추이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우리나라의 국내 기업들의 이 원전들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입니다. 이러한 이슈 이제 나옵니다.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심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원전인데요. 그 원전 중에 하나인 부산에 있는 고리원전 2호기가 다시 가동을 할 수 있을지 오늘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고리 2호기 같은 경우에는 40년 정도 지금 전력을 공급해온 상황인데요. 설계 수명이 끝나면서 가동이 멈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수원이 계속해서 운전을 이어가게 될지 지금 허가를 신청한 상황이고요.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 회의를 통해서 심의를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이번 결정을 통해서 지금 원전이 재가동에 들어갈지 아니면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좀 핵심적인 문제가 안정성이 있겠고요. 지금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 더 핵심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정부에서는 사실 신재생 에너지 쪽을 더 밀고 있는 입장이고 이 안에서도 전력 공급을 위해서라면 원전을 계속해서 지금 가동을 시켜야 된다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양쪽의 목소리가 어디가 더 흘러가게 될지 오늘 나오게 되니까요. 오늘 회의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차세대 원전 핵심의 플레이어가 누가 될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좀 올랐기 때문에 이 점 보시면 좋겠고요. 역시나 지금 팀코리아라고 하죠.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기술, 한전 KPS 관련해서도 보시면 좋겠고 기자재 부분에서도 많이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SMR 관련돼서 여러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 안에서 기자재, 부품 소재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건설도 물론 중요하지만 해체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주가 추이들이 잘 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원전에 관련된 밸류체인들 기억해 보시면서 이 안에서의 주가 추이들 계속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원전과 관련해서 지금 모멘텀과 함께 요즘 계속해서 다시금 상반기와 함께 지금은 다시 하반기에도 갈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안에서의 밸류체인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원전보다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조금 더 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안에서의 오늘 회의가 더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또 투자 포인트가 중요할지 이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계속해서 좀 모멘텀은 살아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더 클로즈업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앞서 원전에 대한 부분, 전통 에너지의 상징인 원전을 소개해 주셨다면 이번엔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원전이 강할 때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신재생 에너지는 어떨까? 오늘은 이 안에서 풍력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사실 풍력 관련해서 이 국내 정책 모멘텀과 해외 이벤트가 동시에 받쳐준 흐름들이 나왔는데요. 먼저 국내 모멘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23일입니다. 화요일이죠. 간담회를 열게 됐습니다. 이곳에서는 해상풍력 경쟁 입찰에 선정된 기업들과 만나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프라를 확대하겠다라는 논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해상풍력 보급을 더 빨리 확산시키기 위한 그런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현재 이 안에서는 15개 프로젝트가 선정되어 있는데 이곳 중에 한 곳은 이미 완공, 두 곳은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사실 풍력 업계는 전통적으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인허가가 복잡하다, 그리고 인프라가 협소하다, 이런 부분들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제 간담회에서 23일에 간담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됐던 겁니다. 정부는 이 초기 프로젝트들이 잘 자리 잡아야 이후에 확산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강조하면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대감들이 어제 풍력 안에서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하면서 장 초반에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에너지 전환과 인력 전환 문제, 이런 것까지도 논의를 하게 됐는데요. 정부는 석탄 발전 종사자들이 LNG나 해상풍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로 인력을 전환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 분야에서 미래와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이야기들이 오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결국에는 이 풍력 확대가 여러 가지 전력 수급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 일자리와 산업 구조 전환과도 직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논의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참석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이 방침에 공감을 했습니다.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것은 넘어서서 일자리 창출과 인력 전환,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으게 됐습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풍력은 에너지 전환 정책의 중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지금까지 국내에 대한 모멘텀을 설명해 드렸는데 어제 사실 여기서만 호재가 그치진 않았습니다. 해외에서도 큰 뉴스가 나오게 됐는데요. 일단 기사 원문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중단하라고 했던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뒤집혔고 오스테드는 곧 작업을 재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사가 나와 있죠. 미국에서는 사실 풍력과 관련된 레볼루션 윈드라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덴마크 오스테드가 주도하고 있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로 인해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워싱턴 DC 연방법원이 뒤집었습니다. 공사를 다시 재개하라라고 허용을 하게 된 건데요. 사실 이미 80% 정도 진행되었던 공사인데 완공이 된다면 약 35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미국 해상풍력 산업 전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합니다. 일단 이렇게 중단됐던 공사가 다시 재개하면서 미국 내 풍력업계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 국내 풍력업계까지는 다시 길이 열렸다라는 신호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국내 정책과 해외 호재로 인해서 풍력주가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사실 이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친화 기조 덕에 이미 풍력 안에서는 바람을 타고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친화 기조 이전에 조금 더 과거로 들어가서 이 풍력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사실 2022년에 한 차례 주목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 과거에 빅사이클이 있었습니다. 이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2020년 기후 변화를 투자의 핵심 이슈로 선언을 하면서 이 ESG 열풍이 불었기도 했었죠. 또 여기에 더해서 국내에서는 이 친환경 종합 정책인 그린 뉴딜 정책을 추진하면서 풍력주가 연일 급등하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조정기를 겪게 됩니다. 과거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인해서 에너지 안보가 좀 부각이 됐고요. 각국의 금리 인상 문제, 그리고 원자재 가격 급등까지 겹치게 되면서 풍력주는 긴 조정을 겪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다시 풍력주가 재조명을 받게 된 건데요. 바로 새 정부의 정책 모멘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재생 확대를 통한 전력 안정화에 이르러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원전 건설은 15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확대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부 장관은 2030년에 100기가와트 규모로 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늘리겠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었죠. 자세히 보면 여기서 이제 기후 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신호들, 이재명 정부가 언급을 하게 된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촉매제들로 인해서 풍력주로 투심들이 몰리는 상황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풍력 관련된 주요 기업들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K 이터닉스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과 풍력, ESS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전반을 두루 갖춘 포트폴리오형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체 브랜드인 솔리닉스를 앞세워서 실적을 가시화시키며 이 투자자 신뢰가 좀 살아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사실 SK 이터닉스 실적도 좀 좋게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익 개선 조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반기 기준으로 매출이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개선 조짐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증권가는 이제 기대를 넘어서서 성과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리스크를 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일단 원자재 건설비 부담이 있고요. 인허가 지연 같은 부분들은 변수로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체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기업으로는 대명에너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제 소식 외에도 좀 최근에 추가적으로 주가를 움직였던 배경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울산 데이터 센터 건립을 검토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에 호재를 받았었는데요.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 센터 운영에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선언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울산 앞바다에 이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기대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에 불을 붙었습니다. 대명에너지는 사실 풍력 발전뿐만 아니라 가상 발전소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울산이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와 맞물리면서 시장에 관심이 쏠렸던 그런 상황들 한번 포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유니슨인데요. 유니슨은 국내 대표 이 터빈 제작사입니다. 사실 최근에 정부가 주도했던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이 해상풍력 입찰에서 국산 터빈을 사용해라라는 조건이 붙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책 수혜감도 한 번 더 받게 됐었는데요. 사실 주가도 신고가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10메가와트급 해상풍력 사업까지 진행이 시작됐기 때문에 만약에 상용화에 본격적으로 성공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유닉스의 수익 구조에 큰 변화를 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도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 유상증자 발행이 조금 있었고요. 이 대규모 프로젝트는 협상과 인증 과정이 길기 때문에 매출 반영까지는 시간차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세 가지 대표 기업들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제 시장에서 좀 살펴보자면 약 1에서 3%대의 상승률을 보여줬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남은 기타 기업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품주들도 움직였는데요. 먼저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 풍력 터빈, 이 유니슨에서 언급을 드렸던 터빈 베어링 생산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삼형엔텍은 해상풍력 특수강을 공급하고 있고요. 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따라서 직접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와 우리기술까지도 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아무래도 원전뿐만 아니라 이 메인인 원전에 더해서 풍력까지도 여러 포트폴리오를 두고 있고 이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는 풍력 발전 설비 제어 시스템 분야에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제 시장에서도 빨간불 포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어제 여러 가지 국내 모멘텀, 국외까지 확인해 보면서 이 풍력 안에서 좋은 흐름들이 나왔다는 점 확인해 봤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규모가 앞으로 2에서 3배, 두세 배 더 늘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이 풍력 태양광 개발 업체들을 대표적인 수혜주로 꼽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확인해봤지만 안에서 리스크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변동성은 있겠지만 이 신재생 확대라는 정부가 추진하는 거대한 방향성이 뒷받침되고 있는 만큼 꾸준히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마켓 클로즈업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서울경제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세 가지로 준비했습니다. HBM 시장에 지금 반격에 시동을 걸고 있는 삼성전자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어제 K조선이 조금 주목을 받게 됐죠. 관련해서도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방산주들도 함께 들썩였는데요. 이 소식까지 들려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삼성전자가 내년 HBM 시장에서 점유율을 30% 넘게 올리겠다라는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삼성전자가 어떻게 반전을 꾀하고 있는지 이 전략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핵심은 바로 차세대 제품인 HBM4가 되겠습니다. 올해 2분기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SK하이닉스가 62%로 1위, 마이크론이 21%로 2위, 그리고 삼성전자가 17%로 3위였는데요. 삼성이 이 수치를 보더라도 다소 뒤처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월에 일시 나노 공정을 적용한 HBM4 개발을 완료했고요. 이미 주요 고객사에 샘플을 보낸 상태입니다. 이번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보다 전력 효율이 40%나 개선이 됐고 속도도 초당 11GBps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가 차세대 GPU인 루빈에 요구한 기준이 초당 10GBps 이상입니다. 그런데 삼성은 이보다 더 높은 성능을 이미 구현을 한 거고요. 또 하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멈춰있던 평택 P5 공장 공사를 재개했다는 겁니다. 양산 체제를 서둘러서 구축해서 이 대량 생산으로 원가를 낮추고 경쟁력을 높이겠다라는 전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인 카운터포인트는 이런 흐름들을 근거로 해서 내년에는 삼성전자가 HBM 시장 점유율을 30% 이상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지금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가 17%입니다. 그런데 30%까지 지금 점유율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관건이 바로 HBM4에 대해서 이 경쟁력을 누가 먼저 확보를 하느냐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하이닉스, 마이크론까지 정말 경쟁 3사가 지금 뜨거운 상황인데요. 지금 이 시장의 판도 어떻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구도를 보면 아직까지는 SK하이닉스가 가장 앞서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HBM3E를 엔비디아에 사실상 독점 공급을 하고 있으면서 시장 점유율이 이미 6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HBM4 양산 준비도 이미 끝났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리고 마이크론은 실적 발표 자리에서 HBM4를 내년 2분기에 양산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그동안 마이크론이 속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그런 우려들을 해소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출발이 조금은 늦긴 했지만 그래도 기술력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HBM4의 최신 일시 D램과 4나노 로직 다이를 적용해서 업계 최고 수준의 속도를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자체 파운드리 기술까지 접목을 했는데요. 결국에 SK하이닉스는 안정성, 그리고 삼성은 속도와 공정 혁신으로 승부를 건 상황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엔비디아가 아직까지는 어느 업체와도 HBM4 물량 계약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사들의 경쟁을 지켜보다가 가장 조건이 좋은 쪽으로 고르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결국 내년 HBM4 공급 계약이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네,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좋은 쪽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선택이 좀 시장의 판도를 바꾸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반도체 사이클에서 삼성전자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 점은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증권가들의 입장을 보면 굉장히 우호적인 편입니다. 특히나 KB증권은 이번 업황 상승 사이클이 최대 수혜 기업이 삼성전자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내렸는데요. 지금 첫 번째 이유로는 메모리 수요 확대가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은 HBM뿐만 아니라 서버 D램, GDDR7, 또 LPDDR5X와 eSSD까지 이렇게 전 제품군에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 능력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공급 부족이 불가피하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엔비디아 의존도입니다. 이 내년 출시되는 GPU 루빈에 들어갈 HBM4부터는 삼성 비중이 커질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삼성이 HBM4에서 속도와 물량 모두를 엔비디아 요구로 충족시켰기 때문에 경쟁사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전망치도 나왔습니다.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이 53조 원을 넘어서 2018년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기대감은 자연스럽게 삼성전자 주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내년에 HBM4에 관련해서 지금 본격화가 된다면 점유율을 30%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 안에서 HBM뿐만이 아니라 D램까지 여러 가지 전 제품에 대해서도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에 영업이익이 과연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지 이 점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미국 노동단체들이 최근에 자국 조선업 부흥을 위해서 쉽스법이라는 것을 통과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이 통과하게 된다면 국내 조선 업계들도 굉장히 또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쉽스법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살리기 위한 종합 대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은 세제 혜택과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앞으로 10년 안에 미국이 자국 선박 250척을 확보하겠다는 목표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외국에서 만든 선박이라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미국산 선박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원래 미국은 존스법 때문에 무역에 쓰이는 선박은 반드시 자국 내에서 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조선소는 시설이 오래되고 또 경쟁력이 약해서 한계가 뚜렷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동맹국 조선소, 특히나 기술력이 높은 한국의 HD 현대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같은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철강 노동자 연합과 전기 노동자 연합 같은 미국의 주요 노조들이 의회에 서한을 보내면서 법안 처리를 서둘러 달라고 압박을 했는데요. 이렇게 노조까지 나섰다는 건 정치권 논의가 앞으로는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를 하게 된다면 한국 조선사들에게는 어떤 기회가 생기게 될지 좀 궁금한 상황인데요. 사실 상선뿐만이 아니라 군함까지도 진출 가능성이 굉장히 열릴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기회는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상선 부문부터 살펴보시면 이 쉽스법이 시행이 된다면 해외에서 지은 배도 미국산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HD 현대나 하나오션 같은 국내 조선사들이 미국 발주 물량을 직접 수주할 수가 있겠고요. 이미 지금 마스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법까지 뒷받침된다면 수주에 대한 기회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군함 부문입니다. 지금은 번스 톨레프슨법 때문에 한국 조선사가 미 해군 군함 건조에 바로 참여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쉽스법이 통과가 된다면 이 법을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고요. 이제는 단순히 유지 보수를 넘어서서 건조까지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HD 현대중공업은 미 해군 보급함 정비 사업을 이미 수주를 했고요. 미국 최대 방산조선소인 헌팅턴 잉걸스와 협력 MOU도 맺은 상태입니다. 이런 흐름들은 앞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법을 통해서 유지 보수를 넘어서서 이제는 건조까지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더 큰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에서는 자국에 대해서 지금 조선업을 되살리려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조선업계는 어떤 부분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지금 기회와 리스크가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기회 측면부터 살펴보시면요. 한국 조선사들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수됐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다산 정약용함만 보더라도 미국 해군성 장관이 직접 극찬할 정도였는데요. 이런 기술력은 마스카 프로젝트를 주도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리스크적인 측면도 분명합니다. 쉽스법이 통과가 된다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조선소가 많은 발주를 따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이 자국의 조선소를 다시 키우려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지난다면 현지 생산 비중을 늘리려는 압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선사들도 단순히 물량만 따내서는 안 되고요. 미국과 파트너십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이 한미 조선해양산업기술협력센터를 신설했고 여기서 마스터스 아카데미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 현지 인력을 직접 키우고 또 한국 조선사들이 설계와 생산 컨설팅 그리고 전문가 파견까지 맡으면서 협력의 틀을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의 핵심은 단순 하청 구조가 아니라 미국과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로 자리 잡는 게 굉장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씹스법이 통과를 하게 된다면 지금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또 많이 발주를 따낼 수 있게 되고요. 또 마스카 프로젝트 수혜로와 함께 지금 조선주 주가들이 다시금 좀 상반기처럼 다시 주도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으니까요. 이전까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방산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방산주들이 또 다시 크게 올라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향해서 강경 발언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러시아가 나토 영공을 침범하게 된다면 격추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강경한 메시지니만큼 어제 방산주들이 다시금 시장을 흔들게 됐습니다. 어제 시장 흐름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들이 방산주들의 주가에 직접적인 촉매제가 됐습니다. 23일 뉴욕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항공기가 나토 영공에 들어오면 격추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전투기와 드론이 폴란드나 에스토니아 같은 나토 회원국들의 영공을 넘나들면서 긴장감이 커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언급에 대한 파장은 더 컸는데요. 이 영향으로 인해서 어제 국내 방산주들은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장중 106만 원을 넘기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고요. 하나 시스템이나 현대 로템, 한국항공우주 같은 그런 종목들도 2에서 3% 정도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발언이 당분간 긴장이 이어질 거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52주 신고가를 쓰면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사우디뿐만이 아니라 폴란드, 유럽 시장까지 잇따라 수주 소식을 또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흐름들은 어떤 배경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K방산의 대표 주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해외 쪽으로 더 진출을 넓히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우디부터 보시면 사우디는 지금 중동에서 국방비 지출이 가장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여기에서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현지에 합작 회사를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술 이전과 고용 창출까지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우디 정부가 비전 2030을 내세워서 국방 지출의 절반 이상을 자국에서 해결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방식이 훨씬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 폴란드에는 이미 9조 원 규모의 K2 전차 계약을 맺었고요. 다연장 로켓 천모를 생산하기 위한 합작 법인에도 설립에 합의를 했습니다. 또 루마니아에서는 직접 공장을 세워서 2027년부터는 본격 생산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EU가 유럽에서 생산된 무기를 우선 구매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게 되면서 이제는 현지 생산이 사실상 필수 요건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현지 생산과 고용까지 함께 가져가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현지화된 파트너 기업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의 뿌리를 확실하게 내리려는 모습으로 포착이 됩니다. 그렇다면 증권가에서의 전망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증권가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우선 목표 주가부터 크게 올려잡은 모습인데요. 미래에셋증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목표 주가를 140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다른 증권사들도 대부분 130만 원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사우디와 폴란드 같은 대형 수주뿐만 아니라 위성과 우주, 또 합작 법인 투자 같은 신사업 확장성까지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주가 흐름에도 이것이 잘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변수도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지정학적 이슈에 따라서 주가가 요동칠 수 있다는 점을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사우디나 폴란드 같은 굵직한 해외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 중이고 또 루마니아 공장 건설 같은 유럽 현지화 전략도 맞물리면서 이런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다지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방산주가 이제는 단순히 이슈에만 반응하는 테마주가 아니라 앞으로 글로벌 수주와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체질 개선형 성장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근본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좀 해외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까지 맞물릴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점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했다라는 소식까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출발 증시와이드 2부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